안녕하십니까. 휴머니즘이 깃든 사회를 꿈꾸는 광주시 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 생활 불편은 물론 심지어 생계 현장에서 위기감을 느끼시는 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코로나19 감염 전선에서 시민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장기간 투지를 갖고 대응해 오신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노고가 헛되지 않고 긴 싸움에서 정상적인 내일을 기약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로선 서로를 배려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기본 방역 수칙은 나와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킵니다. 오늘 저는 쌍용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등을 포함한 2단계 민간 특례 사업의 제3자 허용, 우선 제한 방식의 자충수, 표리부동의 전형인 창의개발 TF,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위탁 사업의 적법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3자 허용 우선 제한 방식 2단계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2단계 도시공원 개발 추진 방침이 초기부터 갈팡질팡 우왕좌왕이었습니다. 민간 공원 제안자가 1차 제안서를 접수했을 당시 우선 제한 방식 검토 제외 반려 처분을 했다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단체장 입으로 우선 제한 방식으로 간다는 선언이 그렇거니와 2019년 5월 이후 추진되어 온 쌍용공원 및 양벌공원 공급 촉진지구 지정 관련 경기도 공공연계 사업의 유보 요청이 그 방증 사유입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 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자면 민간 특례 사업 제한 방식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민간 공원 추진 예정자 이외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는 제3자 허용 우선 제한 방식, 다수 제한 방식, 공모에 의한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공개발이 능사가 아니라고 호통을 친다고 해서 민간 개발이 비교 우위에 서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민간 개발을 비판하는 측에게 민간 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 동기 또는 사유를 들어 호소력 있는 설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자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시류제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사유지 매입, 도시자연공원 구역 및 보전 녹지로의 전환, 공공주택지구 혹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 체납 제도 활용,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7대 전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공급 촉진지구 지정 대응 방식은 일부 지자체에서 불거졌던 민간사업자 지정에 따른 특혜 시비의 부작용 해소와 특례사업 대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를 통해 사업방식 개선 방안으로서 공급 촉진 지구의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부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 LH가 주도해서 공급 촉진지구 지정 공원 조성 사업으로 대구 장기 근린공원 등 8곳이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일몰제에 쫓겨 촉박하다고 하여도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지역 여건과 실정에 무엇이 유익한지 심사숙고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민간 특례 방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무엇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2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지침서 제3조 1항을 통해 국토부 지침에 따라 추진한다는 말은 거짓부렁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민간 특례 사업 지침 제2절 제2항 3호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수 제한 방식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라는 규정을 집행부가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대전제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추진 체계의 기둥이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제3자 허용 우선 제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제278회 임시회를 통한 박현철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 시에 단체장이 민간공원 제안자와 2번 접촉했다고 발언했는데
국토부 지침 제2절 사전협의와는 관련 없는 방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방문 사실이 민간공원 제한 상황과 결부해 볼 때 경솔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2020년 11월 20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제안서 평가지표 중 최초 제안자에 대해 5%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소관부서 담당자가 제안 설명을 하고 가결 통과시킨 사실은 과연 광주시가 평가 기준의 공정성, 가치를 염두하고 있기나 한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의 안건의 가산점 사안을 삽입한 의도가 불순합니다. 제안평가서에서는 1점의 당락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제안 방식과 제안평가 기준에서 가산점 부여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가치를 이중으로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를 총평가 점수의 10%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있으나 강제 의무 조항도 아닐 뿐더러 탄력 조항인데 집행부가 몸소 나서서 가산점을 유도하는 추진 방향을 어떻게 이해할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3자 허용 우선 제한 방식이 아니라 선착순 제한 방식입니다.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점은 민간공원 제안자의 1차 제안 접수 후 반려 처분하기 이전에 법률 자문과 전략적이고 치밀한 추진 체계를 수립하지 못한 겁니다. 기본 매뉴얼조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절차 또는 행정 행위를 수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시끄러운 잡음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1단계 특례사업에서 시시비비가 상당했던 만큼 2단계 특례사업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주무관청 등을 포함하는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초기부터 대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면 주민공청회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주는 소통 행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단체장의 결단이 과연 선량한 재량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일찍이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자의 공원 조성비 2,600억에 대한 과다 책정 및 불공정 논란, 그리고 2016년 12월 오포 하수 처리 시설의 사업의 공법 선정에 대한 소송 등을 지적하면서 대형 사업 공모 지침 및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가 따가울 만도 한데 귓등으로 흘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쌍용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등의 제3자 허용 우선 제한 방식, 2단계 민간특례 사업의 상황 발생 일지를 살펴보았을 때 집행부가 주도적 설계를 한 입장이 아니라 민간공원 제안자가 광주시에게 누렁이처럼 목줄을 걸어서 끌고 다니는 신세입니다. 집행부는 무대 제공을 하고 각본 연출은 민간공원 제안자 몫인 셈입니다. 개발 방식에 대한 채택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대신 책임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시민이 준 고유 권한을 투명한 일급수 같은 개발 방식 채택에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희뿌연 안개가 낀 구정물을 만들면 자충수입니다. 이게 지자체다운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단체장의 초심입니까? 민선 7기는 오직 광주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아니면 특정 업체 이권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집행부가 순리를 따르지 않고 현재 추진 방향은 역주행하며 기회의 공정이란 촛불을 끄고 있는 자기 독선입니다. 2단계 특례사업 지침서를 보면 최초 제안자는 수정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 점수의 5% 가산점이란 혜택을 주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특별 사유는 무엇입니까? 최초 제안자를 총 평가 점수의 10% 범위에서 우대 가등하다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특혜를 주려고 안달이 난 행각으로 비춰지는 건 제가 사팔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눈을 뜨고 있다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최초 제안자라는 지위만 얻으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은 경기장에 최초로 등장한 선수에게 뛰어야 할 거리에 5% 앞에서 출발시키는 달리기와 뭐가 다릅니까? 집행부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강제 의무 조항은 안 지키고 안 지켜도 될 탄력 조항은 끄집어다 지키는 행위는 재량권 일탈이자 오남용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서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라고 요구해야지. 불평등한 기회를 주고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라면 승복하겠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을 민선 7기는 입에 올릴 수 없는 자격 미달 지방정부입니다. 제안서 평가 심사표는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평가 기준을 배제하고 다수 우량 회사의 제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출발선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신동원 시장님께서는 제3자에 의한 제안이 허용되는 우선 제안 방식과 최초 제안자에 대한 5% 가산점 부여는 국토부 지침 위배와 불공정한 경쟁 방식을 유발하므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규제 법정주의라는 핑계에 안주해서 엄살을 부리지 말고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등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경쟁 강화라는 공모 형식을 100분 살려주기를 당부합니다. 첫째, 1단계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경우 우선 협상자 선정 취소, 행정소송 및 건의기 우선 협상자 취소, 시정 권고 의결과 관련한 공사 발주 등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둘째, 2019년도에 경기도와 공공연계사업 관련 공급 촉진지구 지정 협의를 진행할 당시 공원 조성 세부 계획 수립 여부. 셋째, 공공개발보다 민간 특례 방식이 적합하다는 사유 또는 당위성. 넷째, 다수 제한 방식이나 공모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제3자 허용, 우선 제한 방식이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이유. 다섯째,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꼭 부여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 및 단체장이 가산점 부여 관련 지시를 했는지 여부. 여섯째, 단체장과 민간공원 제안자가 2번 접촉한 사실이 제안 평가와 무관하다면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시고 동시에 한간에 떠도는 브리핑을 포함해 3번 접촉했다는 일설에 대한 실체 해명 등 이상 6가지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개발 TF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말을 빌리자면 혁신 연구과제 부여를 통해 전략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창의적 실무 조직이 창의개발 TF팀입니다. 단기 정책 추진 과제는 산업경제, 문화관광, 지역개발, 건설, 복지보건 등 분야별로 상정하고 4대 장기 발전 전략 연구과제는 미래성장, 기회의 도시,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함께 즐기는 고품격 문화도시, 다 함께 누리는 행복공감 도시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선발 대상에 대해 과장 이상은 상급자 의견을 반영하고 팀장 이하는 분야 업무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민원 해결과 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대상 과제에 적극적이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과제 해결을 위해 희망하는 공무원, 기타 업무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창의개발 TF팀의 업무 성격 또는 과제 그리고 선발 대상 등 어느 하나 빠짐없이 낯간지러울 정도가 아니라 낯뜨거울 만큼 허구적입니다. 문책성, 보복성 인사를 한 TF팀 구성원에게서 과연 창의적 비전이 나옵니까?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 박현철 의원님과 저는 창의개발 TF팀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철폐 요구를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란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정규 조직과 다르게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임시로 편성한 조직을 의미합니다. 지자체 전체 업무 범주를 망라한 듯한 광대한 과제 범주와 태스크포스의 특정 업무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선발 대상도 태스크포스, 본래 전문가 그룹과도 매칭이 안 됩니다.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평가를 통해 창의개발 TF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다면 그나마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무엇을 창의개발하겠다는 건지 그 혁신 대상과 혁신 과제가 없습니다. 눈밖에 난 공직자를 직무 배제시키는 수단이자 정신적 모욕을 주는 인권 침해의 현장입니다. 동시에 TF팀은 공직자들을 단지 인사권자 입맛에 맞도록 만드는 길들이기 창구입니다. 그럴싸한 옷을 입힌 창의개발 TF팀이란
흑색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인사권 갑질 몸통은 누구입니까? 욕설, 차별, 비하, 성희롱 등만이 지탄받을 갑질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창의개발 TF팀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인사권 전횡으로 운영되는 법꾸라지 조직입니다. 창의개발이란 양머리를 걸어놓고 문책성 인사갑질이란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민선 7기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억울하게 목에 칼을 차고 지자체 단체장의 추국을 받는 칼재수 공직자를 더 이상 만들어내선 안 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부러지기 전에 시들은 인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동원 시장님은 1400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물론 40만 시민에게 창의개발 TF팀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기존 TF팀을 당장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인권에 대한 전향적인 고찰이 절실해졌습니다. 제가 2020년 5월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다 의원발의 조례 개정 권한과 범주의 문제로 손을 놓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자료를 이양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인권센터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이어받아 완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창의개발 TF팀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 위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광주시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위 수탁 계약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200명 내외로 구성하여 기후생태, 녹색도시, 여성문화, 교육홍보, 행정, 봉사 등 6개 분과와 미래전략기획, 교육, 생태기후, 자원순환 등 3개 지원단 그리고 청소년 기자단을 아우르는 조직으로서 정관상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봉사의 일념으로 장기간 활동해 오시는 위원들이 대부분인 걸로 이해합니다. 2020년 연말이면 3년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해 일반적 포괄 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 3항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인용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부조직법에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란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속가능 발전 사업의 위탁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위탁 근거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교육홍보 등과 제22조 제3항 국내외 협력 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위탁계약에 대한 법조문을 혼동했던가 편의적 일처리를 위해 위탁금과 보조금을 구분 없이 일괄 위탁사업 영역으로 묶어서 추진했다고 봅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 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범주는 조사,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의 업무라고 테두리 쳐 주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2억이고 실제 지출액은 1억 7,130만원 수준이며 대외사업, 실천사업, 분과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사업비가 약 7,520만원이고 운영비가 9,61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현황은 위탁 사업 영역을 벗어난 사업이 광범위한 실적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취지 또는 협의회의 헌신적인 활동은 물론 가상하고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명시적인 근거를 준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제3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간추리자면 협의회 등과 같은 민관협력단체가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위탁 근거가 아닙니다. 집행부처럼 위탁을 주려면 복잡하고 성가시게 21조와 22조 나눌 필요 없이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운영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2019년도에 9,610만원 정도 지출된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업 진행 잡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협의회 사무국 근무자들은 협의회 업무를 위해 협의회 정관 제27조의 근거를 두고 근무하는 겁니다. 이 운영비는 지방 보조금 성격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제22조 제3항은 예산 편성 기준으로 보자면 민간 위탁금과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목이 됩니다. 위탁금과 보조금을 확실하게 구분짓지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라든가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제22조 제3항에 대해 기초단체 또는 광역단체 조례에서도 약간 혼선을 빚고 있다고 봅니다. 위스탁 사업에 대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위스탁 계약서 제3조 제1항을 소개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수행한다. 위탁사업 범주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관한 한 지속가능발전법이 상위 법령입니다. 집행부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은 지속가능법 제21조를 근거로 하는 조사,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영역으로 제한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위탁이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위탁이 아닙니다. 현재 집행부 방식이라면 각종 민간단체 사업과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걷어들이고 위스탁 계약을 맺어서 위탁금으로 예산 통계목을 잡아야 될 지경입니다. 제 주장은 위탁을 주지 말라는 논지가 아니라 지원은 하되 위탁과 보조금을 구분해서 지원하라는 겁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은 정관 개정으로 신설된 3회 무단 불참 사항을 포함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 해촉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가 4사람 꽂아놓는 연필꽂이 장식품으로 퇴색해선 안 됩니다. 이념과 정치적 진영에 따라 좌지우지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의 간섭은 지양해야 할 구태입니다. 협의회 본연의 취지와 임무에 충실해서 추앙받는 단체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첫째, 관련 근거 법령을 준수하여 지속가능 발전 위탁 사업의 범주는 물론 위탁금과 보조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정 및 보완 조치의 필요성. 둘째, 집행부가 일부 위원에게 해촉 사유와 무관하게 사퇴 종용을 했었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2019년도 특정감사에서 과다 견적 등 법규 위반 지적사항을 반영한 혁신적 개선 방안 등 이상 3가지 질의에 대해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